여보세요? 박희신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는 대형 금융사들의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이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대형 금융사들이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4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독일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낮췄지만 경제의 약세가 올해 안에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한 증권사와 증권인에게 수여하는 제15회 매경증권인상에서 삼성증권이 대상의 영향을 안았습니다. 올해 기업 공개 시장이 지난해보다 최소 2배 이상 규모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거래 건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월 17일 목요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아시아 경제의 새로운 견인차로 떠오르는 아시안 빅5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5개 나라가 최근 10년 사이 아시아의 4마리 용의 성장을 추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국가의 성장 동력 비결은 무엇인지, 우리 경제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컨설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닭갈비 전문점의 성공 창업 노하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먼저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빈 캐스터가 전합니다. 김하빈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시황센터입니다. 이틀째 혼조세로 마감했던 뉴욕 증시, 오늘도 역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JP모간이 지난해 전체로는 213억 달러의 순이익을 거두면서 3년 연속 사상 최고의 수익을 기록하는 등 대형은행들의 실적이 모두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이 이번 연도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는 소식이 지수에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지수 알아보겠습니다. 다우지수 0.17% 하락하면서 13,511선에서 마감됐습니다. 나스닥 지수 0.22% 상승하면서 3,117.54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 0.02% 소폭 상승하면서 1,472.63에 거래 마쳤습니다. 유럽도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의 주요 증시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JP모간과 골드만삭스의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다는 소식과 미국 산업 생산의 상승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지만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와 독일이 성장 예상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시장에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증시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0.22% 하락하면서 6,103.98에 거래 마쳤고요. 독일 닥스 지수 0.2% 상승하면서 7,691.13에 거래 마쳤습니다. 프랑스 CAC 지수 0.3% 오르면서 3,708.49에 거래 마쳤습니다. 아시아 가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특히 일본 증시는 8개월 만에 최대 낙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엔화가 강세를 보인 데다가 주가의 연속적인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를 떨어뜨렸습니다. 또한 중국은 그동안 상승했던 주가에 대한 부담감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 우려가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자세한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2.56% 하락하면서 1600.44 기록했고요. 중국 상해이 종합지수 0.7% 빠지면서 2309.50 기록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0.1% 하락하면서 23,356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어떻게 됐을까요? 어제도 2.2원 오르면서 1,058.7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김하빈 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지수 중심으로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머니국의 이나영 기자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영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와 은행들의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감이 지수 반등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에서 2.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은 지났지만 여전히 위태롭고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는 전월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완화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습니다. 같은 달 산업 생산은 0.3% 늘었고요. 설비 가동률은 78.5%를 유지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자산 기준 미국 1위 은행인 JP 모건과 골드만삭스가 모두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두 종목이 올랐습니다. JP 모건은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56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37억 3천만 달러에서 5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10억 1천만 달러에서 28억 9천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항공기 제작사 보잉은 급락했습니다. 보잉이 야심차게 개발한 기종인 보잉 787기가 최근 2단 결함을 보이면서 안전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점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아이폰 5 판매 부진 등 여러 악재로 추락하던 애플은 4% 이상 급반등하면서 주가 500달러대를 회복했습니다. 또 연방준비제도는 경기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공개했는데요. 최근 몇 주간 미국 경제가 완만한 수준의 확장을 보였다고 진단했습니다. 자동차와 주택 판매 부문의 호조 등이 개선 흐름을 이끌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유럽 또는 방위업종 기업들의 고용 계획은 보다 신중해졌다고 분석해서 여전히 고용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유럽 증시가 하락세는 멈췄지만 혼조 양상을 보였는데요. 장 초반에는 세계은행의 글로벌 성장 전망 하향 조정 소식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독일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종전의 1%에서 0.4%로 낮췄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증시는 오전 내내 마이너스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 무렵에 지난달 미국 산업 생산이 전달보다 0.3% 늘어서 2개월째 증가했다는 소식에 일부 증시가 상승으로 반전했습니다. 범유럽권 지수인 스톡스 유럽 600 지수 0.02% 오른 286.03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나영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대형 금융사들이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4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JP모건은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56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보다 53%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28억 9천만 달러의 분기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경제가 더디지만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6일 연준은 베이지북을 통해 지난 12월 말부터 올해 초까지 대부분의 지역에서 완만한 경제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용 개선 신호가 크지 않지만 자동차와 주택 판매가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올 한 해 자산 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서한은 기자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투자 전략가 필립 폴, HSBC 글로벌 투자 전략 대표를 만나 올 한 해 시장의 흐름과 투자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로이터로부터 유럽, 아프리카 지역 최고 투자 전략가로 선정된 바 있는 필립 폴 HSBC 글로벌 에셋 매니지먼트 글로벌 투자 전략 대표. 필립 폴 대표는 엠머니와의 인터뷰에서 올 한 해 증시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그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My expectation will be that the US economy probably grows by around 2% again in 2013, broadly in line with 2012. Whereas in the case of China, China's probably going to grow by a little bit more than 8% in 2013. 또 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가 해소됐고 지난해에 비해 이벤트 리스크와 같은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것은 증시의 호재라고 평가했습니다. Combination of loose monetary policy, less event risk and an improving cycle should provide a better backdrop for equity markets in 2013. 필립 폴 대표는 특히 생필품에 쓰고 남는 돈으로 구매하는 임의 소비재 업종과 금융주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in particular, we like the valuations in the cyclical sectors. So things like consumer discretionary, some of the financials. 한편 지난해 큰 관심을 끌었던 국고채 등 채권 시장에 대해서는 금리가 인위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과 유럽의 국채, 재무구조가 건전한 몇몇 기업의 채권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필리플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M머니 서한안입니다. 미국의 산업 생산이 자동차 등 제조업 부문 호조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달 산업 생산이 전달보다 0.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와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독일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낮췄지만 경제 약세가 올해 안에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독일 경제부는 올해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종전 1.0%에서 0.4%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분데스방크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종전 1.6%에서 0.4%로 대폭 낮춘 것과 보조를 맞춘 것입니다. 한국의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한 증권회사와 증권은행에게 수여하는 제15회 매경 증권인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삼성증권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김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증권은 증권업계의 비주력 분야이던 은퇴자산관리를 집중 육성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국고채 30년물 같은 절세, 안전상품을 시장에 공급했고 브라질 국채 등을 통해 수익성까지 노렸습니다. 삼성증권은 2012 회계연도 반기 동안 업계 최고인 897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절세형 상품에 대한 또 수요는 계속 있으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되 본격적으로 영업을 준비하는 관례입니다. 초고액 자산가나 기업 최고 경영자를 겨냥한 새로운 영업 모델로 호평을 받은 미래에셋증권은 영업 부문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가문 자산관리 서비스를 도입했다는데 VIP 시장의 어떤 자산관리 서비스에 한 획을 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화되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이후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진정한 자산관리 회사로 저희가 거듭날 것을 다시. 자산운용 부문에선 최영필 KB자산운용 이사가 2년 연속 수상했고 기업금융은 기업공개와 유상증자 등에서 고른 성과를 올린 KDB 대우증권이 차지했습니다. 투자 전략에서는 정확한 지수 예상으로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한 조윤남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이 수상했습니다. IT 혁신 부분에선 MTS 시장에 바람을 일으킨 이트레드증권 IT지원본부가 기업 분석 분야는 지배구조 정책 이슈를 개척한 이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이 차지했습니다. 신설된 레이더 M상은 M&A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정영채 우리투자증권 전무와 삼정 KPMG가 수상했습니다. 한편 공로상은 노후 대비와 자산관리 분야를 발전시켜온 강창희 미래와 금융연구포럼 대표로 결정됐습니다. M머니 김유경입니다. 올해 기업 공개 시장이 지난해보다 최소 2배 이상 규모로 커질 전망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이 지난 레이더엠 리그 테이블 주식자본시장 부분 IPO 주간 상위 10개 국내 증권사와 한국거래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IPO 시장은 2조 5천억에서 3조 5천억 원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대상 업체 기준으로는 45개 이상의 기업이 연내 상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 거래 조사 완료 건수가 243건으로 209건을 기록한 2011년과 비교해 증가했습니다. 특히 시세 조종과 부정거래 등 중대 사안으로 처리돼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진 사건은 180건으로 74%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정치 테마주 관련 불공정 거래 66건 중 42건이 검찰에 고발 및 통보됐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장마판 하락으로 돌아서며 결국 1980선마저 내줬죠. 주 원인은 외국인의 매도 물량 때문이라고 하는데 최은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2시 10분 외국인 매도 물량은 606억 원. 30분 뒤 외국인 매도 물량은 3배 가까이 늘어 1,612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물량은 대부분 차익 거래 물량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차익 거래도 1,200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 영향을 고스란히 반영하며 2시 12분 하락 전환했습니다. 20여 분 만에 13포인트를 내주고 결국 종가는 1980선을 내준 1977.45에 형성됐습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벌써 나흘째 매도 우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움직임에 대한 증권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매도를 예상하는 쪽은 역대 최고 수준의 순차익 잔고를 부담 요인으로 꼽습니다. 순차익 잔고는 프로그램 매수 잔고로 앞으로 매물로 나와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거의 역대 최고 수준의 순차익 잔고가 있었는데요. 그 옵션 만기 날 사실은 이제 조금 매물이 나올 거라 예상이 됐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물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올 물량이 직접적으로 봤을 때는 1.7조 원 가량 그 정도 되는데 지금 나오는 물량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잠시 쉬어갈 뿐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이어질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글로벌 펀드 전체적인 측면에서 매수 유입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고 또 경기 측면에서도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엇갈리는 의견 속에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집니다. M머니 최현진입니다. 네덜란드 법원이 삼성전자의 태블릿 PC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네덜란드 법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 10.1과 8.9, 7.7 등 새 모델이 애플 아이패드의 외관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법원은 패소한 애플 측에 대해 이번 두 회사의 소송 비용 13만 유로를 모두 부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지난해 유럽에서 연간 기준으로 사상 처음 6%대에 진입했습니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유럽 시장에서 현대차는 43만 2,240대, 기아차는 33만 7,466대를 판매해 각각 3.45%, 2.69%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두 브랜드 판매를 합치면 76만 9,706대로 전년 대비 11.6% 성장했습니다. 올해 겨울 한파와 폭설의 경기 침체까지 지속되면서 어느 때보다 추운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은 식탁 물가까지 오르면서 설 준비하기 어려워진 모습입니다. 이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배추 한 포기 가격이 3,883원, 1년 전 1,215원에 비해 219.6%가 올랐습니다. 당근은 1kg에 6,076원으로 143.4%, 양배추 한 포기 가격도 4,856원으로 지난해보다 103.8%나 상승했습니다. 구정에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소비자들의 지갑은 더욱 얼어붙고 있습니다. 주부 10명 중 4명은 올해 설 명절 소비를 지난해보다 줄일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상승하면서 올해 설 소비는 지난해 추석 소비와 다르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소비를 줄이는 것은 무엇일까? 가족과 친지들에게 줄 선물과 용돈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차례 준비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도 절반 이상 차지했습니다. 차례상을 차린다는 주부들은 차례 비용으로 평균 30만 9천 원을 지출할 계획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지난해 추석보다도 차례 비용이 10,000원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제수용품 비용이 올라간 거는 이제 물가 상승분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몇 년째 계속 소비는 전년 명절 대비 계속 안 좋다라는 답변이 계속 더 나오고 있네요. 다만 이번 설에는 제수용품 구매 장소로 전통시장을 이용하겠다는 소비자가 지난 추석보다 늘어났습니다. 불황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올해 설도 혹독한 명절이 될 전망입니다. M머니 이나연입니다. 네, 이번엔 밤사이 들어온 외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김원규 캐스터. 김원규 캐스터 전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외신 브리핑 김원규입니다. 최근 그동안 불안정했던 유로존이 안정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융커 유로존 의장은 유로화 가치가 위험한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15일 경고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융커 의장은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지난해 유로존 붕괴 우려가 컸지만 그동안 많은 노력으로 유로존이 안정을 찾았으나 다시 유로화 가치는 위험할 정도로 높아졌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융커 의장의 이 같은 짤막한 발언은 유로화 환율을 대폭 끌어내렸습니다. 융커 의장 발언이 있기 전 1.34달러였던 유로화가 순식간에 1.32달러 후반으로 추락했는데요. 융커 의장의 발언이 앞으로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확실하게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기사 보시죠. 일본이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을 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이는 일본 환율 등 일본 경제가 안정되는 듯한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지난해 11월 기계 주문 증가율이 시장 전문가의 예상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일본의 지난해 기계 주문이 전월 대비 3.9% 증가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6일 보도했는데요.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예상치의 0.3%를 크게 웃돈 것입니다. 또 10월 2.6%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4.6%를 기록했던 7월 이후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엔화 약세에 따라 기업들이 경기에 대한 낙관론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일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 침체는 곧 끝날 수 있다며 엔화의 가파른 약세가 향후 기업들의 더 많은 투자를 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 모건 스탠리가 1,600명 직원 감축안을 발표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일본 일부 수석은행원과 트레이더들의 보너스 지급을 향후 3년간 연기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5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보너스 연기는 연봉이 35만 달러 이상이거나 보너스가 최소 5만 달러인 직원이 포함됩니다. 모건 스탠리는 또 지난해에도 현금 보너스를 12만 5천 달러로 제한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모건 스탠리 대변인은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금융사들이 중국의 지난 12월 수출 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었는데요. 이런 논란에 중국이 반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세청은 현지 시간으로 15일에 수출입 내용은 모두 서면으로 작성됐고 세관 수출입 기록은 모두 세관 신고를 기본으로 하며 이는 중국의 수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글로벌 금융사들은 진실을 보지 못한다며 유감을 표했는데요. 세관 기관의 진술에 따르면 무역 통계를 낼 때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참고해 수집하고 국내 기업의 거래 정보는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해외 파트너들과 거래할 때 특수무역지역과 보세구역에서의 거래도 통계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할 수 있다고 뒷받침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7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출근 준비들 잘하고 계시죠? 이번에는 집중관찰, 오늘의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LG이노텍입니다. 동양증권의 박진희 차장 전화 연결해서 집중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LG이노텍 기업 분석과 함께 최근 주목할 만한 이슈 좀 살펴봐 주시죠. 네, LG이노텍이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LG그룹 안에 있는 종합 부품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크게 나눠 본다라면 이제 광학 부분, 이제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LED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과 기판 소재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담당하는 쪽으로 좀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는 LG 그룹사의 좀 영향을 실적에 따라서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애플과의 상관관계도 좀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애플 쪽으로 납품하던 카메라 모듈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애플이 올해 물량을 전체적으로 축소할 것으로 좀 예상됨에 따라서 주가도 역시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의 매출 감소도 분명히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LED 부분 이런 쪽에서는 아직까지 좀 시장의 확대가 좀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좀 적자가 계속적으로 실적을 좀 압박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LG이노텍의 주가 흐름이라면은 점진적으로는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실적 고정과 함께 LG이노텍의 LED 부분의 좀 확대 부분이 전체적으로 시장 성장성이 좀 이어진다라면은 조금씩 좀 실적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현재 수준에서는 좀 전반적으로 좀 성장이 좀 정체되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럼 최근에 수급 상황은 어떤지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수급도 참 좀 많이 좋지 못한 모습인데요. 주가 흐름만 보셔도 좀 아시겠습니다만은
1월 초순까지는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졌었습니다. 기관과 함께. 하지만 1월 초순 이후부터는 계속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거의 한 2주가량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사이에서 개인이 계속적으로 좀 매수세를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기관 쪽에서는 기금과 투신 쪽에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급의 악화가 최근에 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수급 상황도 좋지 않고 최근 좀 LG노텍 좀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될까요? 네, 최근에 LG이노텍뿐만 아니라 다른 IT 부품 업체들이 다 좋지 않습니다. 예. 특히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중형급에 있는 IT 업체들의 흐름이 다 안 좋습니다. 네.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LG전자, LG디스플레이 다 안 좋은 모습인데요. 일단은 LG이노텍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만 분석을 해드린다라면은 아주 크게는 직전 저점 구간대가 거의 한 72,000원 부근대에서 저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74,500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72,000원, 72,000원에서 7만 원 정도 사이까지 아주 크게 급락이 나온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라면은 그 정도를 최대 지지선으로 설정해 보실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약 한 72,000원대가 지지선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 구간에 들어가면 단기적인 반등 시도가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반등 시도가 나왔어도 향후에 8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라면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72,000원 선을 지지선으로 8만 원을 저항선으로 생각하시는 단기적인 대응을 해보시고요. 시장이 조금 개선이 되고 한 1분기 이후에 좀 시장이 안정이 되면서 LG이노텍도 8만 원대 주가가 좀 안정이 된다라면은 한 87,000원에서 9만 원 사이까지 좀 상승할 수도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좀 실적을 확인하시면서 2분기까지 좀 대응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동양증권의 박준희 차장과 함께 LG이노텍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희준의 여보세요. 네, 이번에는 경제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의 오정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셨어요. 예. 네. 자, 오늘은 이제 아세안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최근 이게 통계를 보니까 아세안 빅5,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일컫죠. 이 아시안 빅5가 내년에는 4마리의 아시아 용, 그렇습니다. 대만, 홍콩, 싱가포르, 한국의 GDP 총합을 앞설 것이다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렇습니다. 이제 IMF가 작년 10월에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시안 5가 그 4마리 용을 스마라는 용을 앞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 데이터를 보니까 우선 먼저 보면은 항상 그 금융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항상 세계 경제의 그 파워가 그 변동합니다. 일종의 파워 시프트라고 그러죠. 근데 큰 걸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선 이번에 금융위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GDP가 2008년도 미국을 앞섰습니다. 2008년도에요? 2008년도에. 그다음에 2010년도에 EU를 앞섰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동아시아가 현재 그 미국과 EU를 앞질러서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요. 동아시아의 GDP가 유럽을 앞선 것이 그 청과 영국 간의 아편 전쟁이 1800년대에 있었어요. 1832년에 시작해서 1842년에 끝났는데 아편 전쟁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168년 만에 동아시아 GDP가 유럽을 앞서기 시작한 거예요. 동아시아라고 말씀하시면은 한중일 삼국하고 홍콩, 싱가포르 이런 포함, 대만 이게 포함한 건데 이 동아시아 GDP가 그 EU를 앞선 것이 그러니까 거의 168년 만에 아편 전쟁 이후에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동아시아 내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DS라고 하는 4개 신흥공업국을 갖다가 내년에 아시안5가 앞지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아시안5가 내년에 약간 이제 앞질르는데 이것이 이 아시안5가 앞질르게 되는 가장 큰 배경은 우선 첫째로 이제 니에스는 성장률이 약간 정체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미 그 니에스 성장률 정체의 중요한 그 배경에는 한국과 대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이미 벌써 고도 성장을 해가지고
1인당 GDP가 5만 불대에 올라서서 세계 10위권으로 올라서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홍콩도 3만 5천 불대에 선진국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2만 불대, 한국은 2만 3천 불대 해가지고 대만과 한국이 선진국 진입을 못하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 니에스 4개국 중에서 한국의 GDP가 약 절반을 차지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정체가 결과적으로 니에스 전체의 정체로 연결돼가지고 되고 있고요. 예. 그 반면에 아시안5는 예.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한 고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아시안5가 평균 한 6% 정도 성장을 해오고 있고요. 그중에서 인도네시아가 6.5%의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더욱 놀라운 것은 인구가 2억 4천만 명이 되는 그렇죠. 한국의 약 5배 정도 가까운 방대한 인구를 갖고 있는데 이 경제가 연평균 6.5% 성장한다는 건 대단한 건데요. 예. 결과적으로 IMF가 전망하기로는 2016년 되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총 GDP가 한국을 앞질 것으로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한국이 잘못하면 총 GDP 면에서 2016년에 인도네시아에 뒤질 것이라는 것이 IMF의 분석입니다. 지금 이렇게 아세안 5, 빅5가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떤 배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 유럽이나 미국 경제가 저렇게 힘들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과 대만이 현재 여러 가지 그 성장 면에서 고임금에다가 그다음에 고임금은 되는데 저기술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세계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시안 지역으로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다음에 타일랜드 등등으로 몰리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세계 경제 파워 시프터의 그 핵심은 뭐냐면요. 한국이 그것도 이제 그 핵심은 외국인 다국적 기업들, 외국인 투자자가 얼마나 몰리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세계 경제의 그 지도의 지형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제 이미 한국은 뭐 거의 안 들어오고 있고요. 예. 한국은 거의 안 들어오고 있고, 이것이 아시안 지역으로 몰리면서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 태국, 그다음에 필리핀, 심지어는 최근 여기 아시안 5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은 최근에 미얀마 개방한 이런저런 몰리면서 지금 아시안 지역이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세안 지역에 외국인들의 투자가 몰리고 있다. 그것이 이제 급성장의 배경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다면 중요한 무엇이 것은 그들에게 투자적인 또 중요한 것은 아세안 지역은 그 매력은 일단은 저임금이죠. 일단 저임금이고 그다음에 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천연가스라든지 석유 같은 거, 말레이시아의 그 천연가스 석유 같은 거, 고무 같은 거, 주석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임금이 싸고 그다음에 노동조합이 강하지 않습니다. 노조합 같은 게 없죠. 강성 노조가 없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자원이 풍부하고 임금은 싸고 그다음에 노조도 강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엔 앞으로 당분간 최소한 한 10년 정도는 미국과 유럽의 정체를 보이고 동북아도 정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상당한 한계 봉착에 있고요. 중국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시안 지역이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세계 경제 성장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이번에 오바마가 취임하자마자 제일 첫 방문지를 동남아를 선택한 거예요. 이번에 아베도 보니까 아베도 취임한 후에 제일 첫 방문지를 동남아를 선택했거든요. 미국 방문이 취소되면서 아세안으로 첫.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미국과 일본이 전부 다 아시안 시장을 떠오르는 아시안 시장을 두고는 안 되겠다는 두고는 성장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일본은 이미 아시안에다가 아시안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차관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아시안의 가장 큰 문제가 현재 사회감 자본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 사회감 자본도 투자해 주겠다 하는 그 제의를 이번에 그 방문길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일본은 이미 벌써 그 이전에 지난 30년 동안 아시안에 공을 엄청 들여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그 동남아에 좀 근무를 할 계획이 있었는데 일본이 얼마나 공을 들였냐면 일본은 매년 공무원들이라든지 혹은 주요 대학 교수들 일본에 유학을 선발해 시키고요. 그 사람들이 돌아가가지고 그 나라 경제 관료가 되고 대학 교수가 돼서 오피니언 리더가 되고 해서 그 사람들이 거의 상당 부분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벌써 친일 교수들이에요. 그에 비해서 한국은 정말 그리고 또 일반 국민들에게 그거를 퍼뜨리기 위해서
지난 한 30년 동안 매년 일본어 경시대회라는 걸 해요. 해가지고 거기에 선발된 학생들은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집니다. 그게 큰 차이점이 뭐냐면 한국도 동남아를 지원하는데 한국은 돈을 가져와가지고 원샷으로 그냥 줘버려요. 대학에다가. 그리고 뭐 이제 악수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국의 육성을 위해서 한국에 돈을 준다. 일본은 그게 아니고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 대학생이 참여하는 경시대회 해가지고 이게 말이죠. 거기서 1, 2등 뽑히면은 한국의 그 메이저 신문 같은 데 있잖아요. 그 신문이 일면 탑에 나요. 어마어마한 그 국민적 관심거리예요. 그렇게 해서 일본어를 다 배우게 하고 해서 벌써 지난 한 30년 동안 공을 들여 왔는데 이번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회감 자본하고 그다음에 차관도 제공하겠다 하면서 확실하게 일본이 아시안 시장을 파고들고 있는데 한국도 이제 중국이 약간 정체를 보이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미국하고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한국의 대아시안 수출 비중이 20%입니다. 한국도 좀 늦지만은 아시안에 정말 공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자, 지금 뭐 좀 정체되고 있는 우리 경제 성장률 어떤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아세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아세안에 진출하고 있는 일본 정부, 기업 우리가 좀 보고 배울 점도 많은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좀 아세안 국가에 접근을 해야 될는지요? 일단은 먼저 이제 우리가 그 수출 비중을 그러니까 다변화시키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중국 비중이 대중국 비중이 너무 높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아세안 쪽 비중을 좀 더 높여 나가면서 아시안 쪽은 아까도 말씀드린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전혀 없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아세안과 자원 개발에 우리가 좀 더 많이 그 협력 관계를 맺어서 좀 이런 걸 자원들을 우리가 개발해서 수입하는 방법. 또 최근에 한국이 인도네시아에다가 그 전투기 그 훈련기도 수출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이런 그 대형 그 플랜트나 대형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것을 우리가 좀 수출하는 거. 왜냐하면 아시아는 그런 사회간 자본이 굉장히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현재 지금 한국도 선진국으로 이제 가야 하는 길목에서 ODA 그 해외 개발 원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해외 개발 원조와 우리의 그 진출을 상당히 연계된 그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지금 뭐 중국이라는 큰 경제권이 우리 주변에 있고요. 중국이 계속 성장을 해가면서 기술을 확보를 해가고 우리 산업들을 일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세안의 성장을 보면은 말이죠. 우리 산업 성장과 어떻게 좀 상충되는 면이 있나요? 아니면 보완적인 관계로? 보완적인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상당 부분이 기술력 면에서 한국을 거의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나왔지만은 이미 그 세계 경제에서 세계 경제 시장 점유율 탑에 우리가 한 10개 정도 탈락됐는데 그 탈락된 그 절반을 중국이 가져왔거든요. 그래도 중국이 기술적인 면에서 바짝 추격하고 있는 데 비해서 아세안은 아직도 기술적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면에 아시안은 임금도 싸고 아까 했던 노조도 괜찮고 자원도 많기 때문에 우리의 높은 기술력과 자본력이 아시안의 그 저임금과 혹은 풍부한 자원과 결합하면은 상당히 보완적인 관계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바짝 추격해오고 있는 중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이죠. 더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중국과 아세안, 이 동아시아가 세계 경제 성장 축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그 영내 교역, 영내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우리가 성장의 그 어떤 해결책을 탈출구를 모색해. 지금 현재 한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니에서 정치하고 있는 배경에 한국과 대만의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를 바로 여기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아세안 경제의 성장이 결국에는 우리와 수정국 보완 관계를 가져가면서 우리의 성장을 또 견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군요. 한 가지 걱정은 일본이 너무 많은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틈새를 어떻게 파고들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외로 제가 동남아에 근무하면서 많은 관료들과 얘기를 해본 결과 일본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본을 견제해 줄 수 있는 세력으로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그 여러 말레이시아 같은 데서는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는 의도적으로 일본의 진출 그 기업과 경쟁 관계를 두기 위해서 한국 보고 좀 와달라는 그런 요청도 많이 해서 그런 배경으로 현재 말레이시아의 삼성전자가 크게 진출해 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오히려 일본이 너무 큰 영향력을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그걸 견제하려고 하는 동남아 국가들의 정책을 이용해서 우리가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다만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이제는 시장이 미국과 유럽만 쳐다보면 안 된다. 우리 아시아 영내 특히 아세안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정책의 발상 전환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정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도 지원이지만 사실 일본도 아세안 지역에 진출을 할 때 뭐 음식이라든가 일본의 음식, 그다음에 그때 이제 J-팝 이런 문화를 통해서 사실 접근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최근 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한류, 우리가 좀 아세안 국가에 진출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그 K-팝을 통해서 아시안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이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는데 한 가지 제가 동남아에서 한 5년 정도 근무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건 한국 사람들이 개종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이 아직도 아세안 그러면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로 생각해서 약간 좀 그 우쭐대면서 업신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가끔 뭐 일부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애써서 갖고 놓은 친한적인 그런 그 분위기를 혐한 또는 반한 감정으로 바꿔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일부 지금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 걸 조심하면서 우리가 그 나라 ODA 같은 것도 지원해주고 그 사회간 자원도 지원해주면서 우리도 같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은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세안 지역 국가들의 경제 성장이 우리 중 경제 성장의 어떤 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간단하게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중국의 재정 절벽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뭐 지나친 우려 같기는 한데요.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제 보니까 중국에서 지난 5년 동안 성장해온 그 배경에는 오늘 아침 신문에 난 것처럼 중국에서 가전제품 같은 걸 구입할 때 5년 동안 보조금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의 재정 적자가 많아지면 이 보조금을 줄 수가 없게 됨으로써 중국은 지금 소비율을 올리기 위해 굉장히 애를 쓰고 있거든요. 뭐 도시화율을 높인다든지 그다음에 무슨 뭐 최저임금을 올린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보기에는 이 부분을 상당히 그 희석시켜가지고 그것이 금년에 중국의 성장률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아마 7%대를 벗어나기 힘들 겁니다.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5년 동안 가전제품 같은 거 사면은 보조금을 받다가 보조금을 안 주면 갑자기 못 사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국 소비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중국의 재정 적자기면 크게 우려하는 수준은 아니죠? 뭐 아닙니다. 근데 통계적으로는 여기 보면 이제 GDP 대비 2.2% 전망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거 외에 제가 보기에는 중국 통계가 상당히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숨겨진 부분이 많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를 갖다가 그냥 표면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네요. 아니, 그것도 있고 중요한 것은 현재화되지 않은 잠재 부실. 근데 중국 경기 성장이라는 게 이런 거죠. 투자는 대개 누가 하느냐? 국영기업이 합니다. 그 돈 누가 되느냐? 국영은행이 됩니다. 그 국영은행 누가 되느냐? 정부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지난 4년 동안 중국은 투자율이 평균 48%에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데 세계 경기에 침체하면서 그것이 부실화되면 국영은행이 부실화되고 국영은행 부실화는 정부 재정 부실화니까 제가 보기에 이 통계가 맞다 하더라도 현재 잠재화되어 있는 부실이 현재화되면은 이 폭발적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좀 비슷한 구조 같기도 하네요. 공기업들의 좀 우리나라는 공기업에 많이 정부의 재정 부분은 상당히 공기업에 의존해서 현재 새 정부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 많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480조에 되는 공기업 부채. 이걸 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이것도 가계부채와 더불어서 핵폭탄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오정근 교수와 함께요. 아세안 국가들의 최근 와서의 놀라운 성장세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최근 우리 경제에 또 우려를 낳고 있는 중국의 재정 절벽 문제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른 시간 출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기준의 여보세요. 자, 이번에는 성공 창업 노하우에 대해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창업 컨설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닭갈비라는 아이템으로 성공한 창업 사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까 하는데요. 남서울대학교 전하성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아이템은 이제 닭갈비라고 하는데 닭갈비 네네. 좋아하세요? 예, 뭐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사실 좀 복고적인 아이템입니다. 닭의 뭐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이제 뭐 70년대 통닭 요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닭갈비는 사실 80년대 후라이드 트렌드하고 같이 왔습니다. 닭갈비 80년대 이미 들어와서 후라이드와 함께 이제 성황을 이뤘다가 90년대 뭐 찜닭, 불닭, 닭강정 이런 이제 새로운 트렌드에 약간 밀려서 주춤하고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2000년도에 뭐 닭의 트렌드 그러면 오븐구이, 그다음에 바베큐라고 하는 직화구이 치킨들이 사실 대세를 이뤘거든요. 아무래도 다이어트 열풍과 좀 기름기가 덜한. 그렇죠. 그러면서 근데 이제 사실 불경기가 오면서
최근에 이제 닭갈비, 또 닭강정 이런 그 복고적인 아이템이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경기가 오면 또 사람들이 좀 매운맛을 찾는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불경기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매운맛 그 트렌드가 좋습니다. 그리고 치킨 자체, 그러니까 닭 자체가 불경기 때 또 많이 더 팔리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닭 같은 경우는 전체 판매량의 한 반 정도가 배달입니다. 그러니까 불경기 그러면은 배달, 매운맛, 뭐 닭 이런 것이 사실 키워드니까요. 그러면 딱 요즘에 그 불경기와 맞아 떨어지는 아이템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닭갈비 전문점 어떤 네네. 곳입니까?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 예. 그 약수동에 있는 매장이었습니다. 예, 예. 이전에도 그 매장 위치에 분명히 이제 막걸리집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 막걸리집을 종종 간 적이 있었었는데 그 위치에 그 닭갈비집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 막걸리집을 하시던 분이 예. 닭갈비 매장으로 이제 다시 그 리뉴얼 해가지고 오픈을 한 사례였었습니다. 근데 매출도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그 닭갈비 그러면 저도 이제 객단가가 굉장히 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일단 그 테이블 객단가가 한 뭐 28,000원 정도라고 하니까 객단가를 그래도 많이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회전율 자체도 꽤 높은 편이었습니다. 2.5 회전이 나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2.5 회전이 나온다라는 거는 보통 그 저녁 그 이런 매출로만은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보니까 점심 메뉴도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닭갈비를 포함한 메뉴를 만들었더라고요. 춘천에 실제 가보면은 닭갈비 매장들을 가보면 이제 막국수하고 같이 점심 메뉴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이전에 프랜차이즈화 할 때 이게 점심 메뉴보다는 사실 이렇게 저녁에 술안주 형태로 많이 활성화됐던 건 사실인데 정말 춘천에 실제 그 매장에 있는 닭갈비의 어떤 점심 메뉴들을 많이 벤치마킹해서 점심과 저녁 식사를 모두 그래서 2.5회전이라는 것들을 이제 이뤄냈고 그래가지고 월 그 매출 한 4,200만 원 정도 이익률은 거의 뭐 지금 30% 가까이 그러니까 1,200만 원 정도까지 끌어올린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사실 다른 닭 같은 경우에는 뭐 닭튀김이나 이런 것들, 닭강정 네네. 이런 거보다는 사실 좀 닭갈비라는 것이 손도 많이 가고요. 네네. 그다음에 좀 조리에 있어서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창업하시는 분이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닭갈비의 맛 그러면은 보통 양념만 생각하기 쉬운데 기본적으로 닭 요리 그러면은 염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먹는 뭐 프라이드 치킨, 오븐 치킨 이런 그 깊숙한 맛 같은 경우는 예. 튀김의 맛, 구운 거의 맛이라기보다는 닭의 그 육즙과 결합된 그 염지의 맛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예. 닭갈비 사실 일단 시작 핵심은 그 닭이 염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그 제가 갔다 온 그 매장도 프랜차이즈를 이제 그 도입한 매장이었었는데 염지에다가 또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제공하는 그 양념의 맛 이런 것들의 배합된 맛이 좀 탁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업을 할 때는 실제 닭갈비의 어떤 그 육질, 염지와 이제 배합된 그런 상태 그리고 양념의 맛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리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실제 유통으로 받은 그런 그 염지육에다가 그 적절한 레시피에 맞는 양념을 이제 배합을 해가지고 조리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닭갈비 아시면 그 테이블마다 조리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해서 조리 교육은 좀 다른 아이템보다는 좀 쉬운 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창업을 하다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드린 그런 질문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 같은 거는 좀 극복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런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창업을 할 때 아무래도 이제 뭐 오픈을 하기 전에 조금 뭐 교육도 받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 과정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그건 5개의 과정이 좀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그 첫 번째가 그 오픈 지원이라 해서 상권 분석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 매장도 성공 사례 자체는 상권이 탁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역에서 나와서 이제 뭐 출근을 하거나 아니면 거긴 또 주택가도 있기 때문에 퇴근을 하는 다 그런 유동인구 상권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상권 분석부터 그러니까 보통 외식업을 한다 했었을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이 내가 그냥 매장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모임식 장사면 무엇이든지 잘 되겠지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긴 합니다. 외식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유동인구라든지 실제 외식이 될 만한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창업 컨설턴트나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해서 점검을 받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입지에 대한 분석, 상권 분석이 첫 번째 단계이고 그런 부분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같이 지원을 해주는군요. 보통 창업 컨설턴트들이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있는데 대부분 상권 분석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교육 시스템이죠. 아무래도 뭐 조리 전문가들이 극히 드물 테니까 1주에서 길게는 3, 4주까지 이렇게 이제 조리
교육을 받게 되고 또 조리 교육 외에도 매장 운영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예. 뭐 실제 포스 사용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게 그 CS 교육. 고객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인사말 한마디까지도 예, 예. 그 CS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번 이제 프랜차이즈 기능 중에 하나가 물류 시스템인데 어떤 물류 배송 주기 적어도 뭐 일주일에 2, 3일 그리고 많은 브랜드는 일주일에 6일까지 배송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가 메뉴 개발에 대한 지원. 닭갈비만 하더라도 뭐 닭갈비 메뉴 그냥 메뉴 한두 개 있겠지 하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닭갈비 같은 경우는 신메뉴 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닭갈비가 다시 호황을 누리게 된 이유도 닭갈비 현재 그냥 맞는 예. 약간 매운맛 위주의 신제품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지속적인 어떤 트렌드에 맞는 신제품 개발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슈퍼바이징에 대한 그러니까 매장 관리에 대한 지원인데 그 실제 매장에 대해서 뭐 어떤 시간대가 많이 매출이 올라오는지 어떤 메뉴가 강한지 어떤 고객들이 있는지를 포스를 통해서 본사가 같이 분석을 해주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상권에 최적화된 매장 운영 관리를 이제 본사 지원을 받고 또 스스로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전반적인 교육 과정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요? 네, 그 보통 이제 그 뭐 공정이나 또 다른 전문 기관에서 이제 권고하는 건 한 4주 정도 됩니다. 4주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한 2, 3주 정도에서 교육이 다 보통 끝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정도면 충분한 교육 기간이라고 보시는지요? 저도 사실 뭐 교육 같은 건 한 4주 정도가 적합하다고 봅니다. 예, 예. 왜냐면 조리 교육만으로도 사실 2주가 소요가 되고 조리 교육 외에도 실제 CS 교육을 이제 어떻게 접객해야 되고 응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 자체도 일주일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 외에 뭐 포스에 대한 사용 교육이라든지 뭐 예. 다양한 예. 수발주에 대한 개념을 익히는 데는 한 달 정도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방문하셨던 매장 매출은 아까 어느 정도라고 하셨죠? 아까 이제 한 4,800만 원 정도, 예, 그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한 달 이익은 어느 정도? 한 달 이익이 이제 한 30%, 한 1,000에서 1,200만 원 사이를 이제 이익률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그 가맹 전문주 인건비를 포함한 예. 이익률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뭐 사실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창업을 한다고 해도 네네. 뭐 그리고 프랜차이즈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네네. 뭐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창업하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이번에 방문하셨던 가맹점에서 교수님 네. 가셔서 보시기에 네네. 아, 이 집은 성공할 수밖에 없겠구나 네. 하는 뭔가 보이는 게 좀 있으시던가요? 어떤 그 여기 실제 프랜차이즈 점주의 예, 예. 사실 운영 그러니까 노하우였습니다. 이전에도 외식업을 꾸준히 해오셨기 때문에 말씀 그 자리에 원래 막걸리집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손님들- 막걸리집을 하시다가 이번에 닭갈비로 업종을 한 바꾸신 거기 거군요. 때문에, 예, 그 실제 단골들을 관리하는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아무래도 외식업 자체 관계이기 때문에 예. 이 집 같은 경우는 그 재주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배달 외에도 그런 이런 홀 매출 같은 경우도 재주문율을 이제 확인하는 습관 자체가 그 점주께서 가지고 있었었는데 정말 포스에서 이제 기록을 하더라도 이 손님이 이제 계속 단골 유지를 하려면은 재주문율에 대해서 그 개념, 그러니까 재주문율이 여기 그 보통 점주분들께 재주문율이 얼마나 됩니까 물어보면 거의 모르십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정확하게 한 30-40% 정도는 재주문이고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재주문율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단골 고객에 대한 고객 관리를 자체가, 잘하시는군요. 탁월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뭐 시청하시는 분들도 프랜차이즈를 통한 닭갈비 창업 조금 네. 솔깃하실 텐데 창업 네네.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창업 비용이 총 비용은 한 7,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이 실제 그 닭갈비 매장 그러면은 조리대 자체가 테이블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인테리어 좀 설비 들어가겠네요. 투자가 좀 들어갑니다. 설비 투자 비용만 지금 한 4천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근데 실제 그 가맹비는 한 500만 원 정도로 저렴하고요. 그래서 총 비용이 한 7,800 정도 들어갔는데 실제 대부분 설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무겁지 않은 그런 비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설비 투자가 좀 초기에 많이 들어가면 또 좋지 않은 선택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네, 그럴 어떻습니까? 수 있는데 그만큼 또 진입 장벽이 있는 그 산업이죠. 그 닭갈비 매장 그러면은 또 다른 매장들보다는 약간 설비 투자비가 들어간 만큼 예. 진입 장벽이 있다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남서울대학교 전하성 교수와 함께 닭갈비 프랜차이즈 창업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박희준의 여보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먹는 얘기했더니 시장기가 좀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시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